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므로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한다.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 김문수 후보 이 발언을 듣고 제가 떠오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제가 일하던 경기도청으로 참혹한 사진 한 장이 보고가 됐습니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삼립, 그 자회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그날 돌아가신 박선빈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23살 여성인 박선빈 씨는 그 사진 안에서 빵 소스 배합기에 끼어서 소스 안에 상반신을 담근 채 차가운 시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박선빈 씨가 끼인 기계는 자동 중단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중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일주일 전에 기계에 손이 끼인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안 챙겨줘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꼭 사고가 날 법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 법원은 박선빈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1심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 그러니까 SPC 삼립의 계열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장장과 간부들에게 모두 금고 6개월 이하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실질적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야기대로라면 이런 사건에서 아무도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월 19일에 경기도 시흥의 SPC 삼립의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크림빵 냉각 기계에서 50대 여성 직원 한 분이 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뉴스토마스도 끝장 뉴스 5월 26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중대재해처벌법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요. 한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웬만한 공사장, 하다못해 조그만 공사장을 가더라도 뭐 위에서 낙하물이 뭐 이런 안전사고 염려가 없는 공사장에서조차 안전장구 다 갖추고 헬멧 쓰고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건 뭐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미국이라던가 뭐 예전에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런 안전사고 대비 장비 같은 거는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영자들이 아무래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더 이상 그냥 뭐 돈으로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안전사고라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행복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심각한 그 피해를 주지만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앞으로는 이제 좀 없애야 될 그런 후진적 사고구나 하는 뭐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경영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너무 법적인 경영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직 그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고요. 이게 일반화되면 언젠가는 과거에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걸 후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진국이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숫자가 평균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2배가 넘고요.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뭐 안전사고 관련해서 선진국인데 영국 같은 곳보다 한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잘 우리 문화로 정착이 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간부 윤모 씨가 2022년에 샤넬백 2개를 건짐업사에게 김건희 씨에게 선물해달라 그러면서 건넨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백이 2개가 됐네요. 처음에는 1개였고 그 통일교 그 전직 고위 간부가 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백을 하나를 이제 그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뭐 넘어간 것은 확인이 됐는데 전성배 이 건진법사가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검찰에서 과연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샤넬 구입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백이 2개로 밝혀졌고 네. 이런 그 백의 금액이라던가 가격 그다음에 성격에 비추어 보면 수수 사실이 밝혀지면은 형사 책임을 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고가의 물품이라는 점도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2년이니까 공소시효도 충분하고 어찌되었든 작은 파우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예전에 이제 아닌 것 디올백하고 같습니다. 다른 샤넬백이 됐다. 예. 이제 좀 품목도 더 고가가 되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교 쪽에선 요 세계본부의 간부 이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 교인 개인이 한 것이지 우리 교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개인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샤넬백 2개가 전달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이게 재미있는 거는 저희도 이거 보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명품백이 하나는 802만 원, 또 하나는 1271만 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데 이게 또 현재 가치로 따지면 현재 가격은 800만 원짜리가 1100만 원 되고 1200만 원짜리가 거의 17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중에서는 샤테크라고 해서 샤넬 명품백은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회사가 가격 관리를 하는 그런 정도의 명품이고 특히 이제 1271만 원짜리 클래식 라지 필립백 요거는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는 출시가 안 되는 한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달이 어쨌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다는 점을 검찰에서 지금 밝히려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명품백 전문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백 모양 보시면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다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그 백을 2개를 다 바꾼 거죠.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꿨다는 건데 웃돈을 주고 바꾼 웃돈을 주고 바꿨다는 건데 이거 보면은 바꾼 백의 모양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칼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같은 취향의 사람이 선택한 이걸 원한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번 뭐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 그 과거에 어떤 백을 들고 다녔는지 이런 거를 한번 뭐 여러 가지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쉽게 어느 정도 취향이라던가 뭐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검찰 수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어쨌든 뭐 선상에 있으니까요. 김건희 씨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공개석상의 가방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뭐 동일한 백이 뭐 동종 사진이라던가 이런데 뭐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뭐 본인이 직접 안 들더라도 수행원이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행원이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혹은 이와 유사한 취향으로 보여지는 백이 있는 경우라면 뭐 이미 검찰에서 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뭐 지금 건진법사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수행비서의 변명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조작 가공된 변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등장한 사람이 수행비서가 등장했고 김건희 대통령 부인 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했고 그다음 건진법사라는 분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통일교의 전직 고위 간부라는 분이 등장했고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일구 총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4명입니다. 원래는 최초의 수사 시작할 당시에는 3명이었죠. 통일교 전직 간부가 그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하려고 김건희 씨와 그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을 전달했다. 이게 처음에 사건 구조였는데 건진법사 그 전 씨가 그 전달받은 통일교 간부 윤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걸 그냥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이걸 내가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배달 사고가 되는 것이고 중간에서 빼돌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확실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범죄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근데 검찰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넘버, 그러니까 통일교 고위 간부가 아마 그 넘버를 적어놨던 모양입니다. 상품 고유 번호를 그 시리얼 넘버를 추적해가지고 샤넬 매장에서 그거 말고도 다른 백을 구입한 사실. 그리고
그 처음에 구입해서 전달한 백이 나중에 추가금을 주고 교환된 사실. 네네. 그리고 교환을 해간 사람이 그 우연히도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인 그 유경옥 씨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건진법사 그 전 씨가 이 백이 2개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친분이 있던 유 씨에게 젊은 취향의 사람으로 그 취향의 백으로 바꿔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제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사후적으로 조작된 변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경우에 잃어버렸다는 그런 변명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사건에 있어서 중간에 전달자가 있는 경우에 중간에 전달자가 그걸 뭐 속칭 배달 사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처음에 그 교환을 해간 사람이 김건희 씨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네. 밝혀내고는 이제는 끝났다. 뭐 이제는 뭐 확실하게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계속 지금 뭐 잃어버렸다고 뭐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교환을 시킨 것도 많지만 교환받은 그 백조차도 잊어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참 검찰로서는 좀 믿기 어려운 좀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봐서 잠깐 좀 뭐 수사를 뭐 안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질문이 보시면서 막 웃으시던데. 네네네. 뭐가 그렇게 아니 웃으셨어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본인들이 거의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 인정하는 경우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면서 뭐 좀 여러 가지로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좀 웃음이 절로 나왔고요. 이게 지금 2022년 사건 아닙니까? 이 공소시효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얼마나 되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최소한 7년일 겁니다. 뇌물죄 공소시효. 뭐 뇌물죄로 본다 그러면은 뭐 10년 뭐 최소한 공소시효가 7년 이상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 어떻게 처리될지 한번 물론 그때까지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이게 그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변명을 하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게 사건 수사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통일교도 그렇고 고위간부 윤 씨도 그렇고 건진법사도라는 사람 전성배 이 양반도 그렇고 뭐 좀 여러 가지로 뭐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갑자기 드러난 게 이 김건희 씨의 이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비서가 드러났잖아요. 수행 비서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김건희 씨 다른 측근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또 다른 정 씨라고 하는 비서관이 또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전성배 씨죠. 이분의 처남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의혹이 또 나오면서 검찰이 또 이렇게 지금 김건희 씨 측근들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성배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 속칭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 김건희 쪽에 대한 그 깊은 친분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 관계에 개입해온 정황이 있고요. 이게 뭐 2022년 취임 전후부터 시작된 것이 이 보면 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뭐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 뭐 집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관본권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본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언론에 났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남부가 수사에 착수하게 됐던 이 청탁 명목 그 금품 수령 행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면서 본인이 입속을 차려왔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밝혀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측근이라고 하는 조모 씨, 조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가 사실 통일교 교단 어쨌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교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캄보디아의 ODA 사업 수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요청탁의 조 전 행정관이 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검찰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 뭐 당연히 지금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본인들의 그 사업을 수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했던 것이 이런 관련 수업 여러 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 사무실 유치라던가 혹은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실제로 그런 일을 도와준 행정관 담당했던 행정관까지 있다는 게 밝혀진 이상 지금 여러 가지 배달 사고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조무 전 행정관이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런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게 된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누구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아마 저 사건 수사는 아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김건희 씨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부 수사팀이 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남부지검 남부지검 수사팀들이 저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검찰총장 후보로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남부검사장이. 예,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찐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같은 특수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수팀에서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최재경, 뭐 김기동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라인에 속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이 한동훈 이쪽 특수 라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라인이 또 두 개 있어요? 예, 좀 더 정교한 라인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무대뽀 라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라인은 예, 이쪽은 좀 정교하고 쉽게 무죄가 나지 않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사건이 명확한 단서가 있다면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1차 지금 남부에는 차장이 2명이 있지만 2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계엄수사특별수사본부에 계엄서부 특별 그 내란 사건 그 수사본부에 차장으로 파견 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1차장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이고 결코 이 사건을 모르겠습니다. 인사 이동 때까지라도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디올백 사건 그 재미동포 목사가 김건희 씨한테 디올백 건네줬는데 뭐 영상이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무마를 검찰이 사실상 무마 사건하고는 또 대조적이에요. 예, 이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청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후 상황상 청탁 정황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조그만 파우치리스는 더 이상은 없겠다. 이게 뭐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우치라고 볼 수 있는 가격도 아니고 그 지금 보시기에도 그 두 개가 하나의 그 세트처럼 보이는 이게 취향이 같은 사람이 교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만 비춰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어느 정도 검찰에서는 심증을 굳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히고 있다. 네네. 근데 그때 그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사실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번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분명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두 사건이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 과거에 그 사건은 왜 이렇게 처리를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넬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달자라는 게 명백해서 전달자의 부정한 목적 이런 게 그 전달자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이거는 무혐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람. 근데 좀 불안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사실은 뭐 무혐의 처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그 공직자가 어디까지 공직자냐 이거 가지고 또 뭐 그 김영란법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부인은 또 공직자 아니니까 또 김영란법 대상도 아니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라고도 하고 그런 점에 비춰봐도 지난번 디올백 수수가 뭐 법리적인 이유를 문제로 삼아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되는 사건 처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번이 오히려 문제였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 건은 이번 샤넬백 쌍샤넬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샤테크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어쨌든 김건희 씨 직접 수사 내지는 이 윤석열 정권의 사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 이외에도 뭐 건진법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과연 건진법사뿐일까? 저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김건희 씨와 그 과거의 친분 그리고 그 친분을 끊지 못하고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해서 뭔가 이속을 차리려는 사람들이 건진법사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경찰이 계엄 당시에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해서 오늘 뭐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사 중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조사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 전에 알려졌던 여러 가지 진술하고 실제 계엄 당시 상황의 CCTV를 보니까 회의 내용의 진술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뭐 그 CCTV에서 어떤 장면이 확보가 됐길래 그 경찰 특수본에서 지금 그 세 사람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지금 뭐 의문이긴 한데요. 본인들이 이 경우에는 과거에 뭐 저기 뭐 그 들어간 시간 그리고 나서 그 뭐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갖고 거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본인들이 역할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경찰 특수본에서 그 CCTV를 보기에는 그 본인 세 사람의 변명이 그 본인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그 주장에 맞지 않는 그리고 시간적인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장면이 뭔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상민 장관이든 한덕수 총리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첫 번째 조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술했던 내용, 그 내용이 이 CCTV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과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이걸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뭔가 좀 그 본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네네. 그 조태열 전 그 외교부 장관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두 명이 계엄 당시 그 당일 밤에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그 대접견실에 대해서 그린 회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CCTV에는 뭐가 찍혔는지 정확히는 언론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두 명의 진술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조태열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자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가운데 있고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정면에서 보기엔 왼쪽으로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하고 김영영 장관하고 이렇게 쭉 앉아 있었다는 식의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상목 장관이나 뭐 오영주 장관이나 중기벤처, 뭐 송미령 장관 이런 사람 나중에 막 들어온 사람들이 핵심 인물로 어떻게 보면 지목하는 듯한 핵심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왼쪽, 우리가 볼 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아 있었고, 네네. 저쪽에 이제 김용현하고 한덕수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진술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 위치와 관련된 거 그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그 본인들이 그 그린 서로가 그린 그림이 틀리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위치와 관련된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다 보면 동일한 사건을 한꺼번에 그냥 바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보여주고 나서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뭘 봤느냐를 물어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요. 예, 아주 다릅니다. 그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라쇼몽이라는 영화 이게 뭐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사건의 관점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하다 보면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법무연수원에서 그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런 그 갑작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뭘 봤냐라고 설명하게 하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위치와 관련된 거라면 물론 뭐 그걸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술이 틀렸으니까 그 그림이나 이런 게 왜 이렇게 본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부른 거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다만 본인들이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 이른바 쪽지 문건 계엄과 관련된 각 장관들의 임무를 적은 문건에 대해서 최상목 그런 거라면 확실한 내란죄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분명한 내란죄. 예를 들어 뭐 책상에 각자 쪽지가 하나씩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CCTV가 소리는 안 잡히지만 화면 잡힐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서류는 무엇이냐? 이미 다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걸 추궁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씨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서류를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국무위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확실한 그 반박. 본인이 받고 나서도 왜 딴 소리를 하느냐라는 그 추궁의 자료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 자기 멀리서 슬쩍 보긴 했는데 뭔지도 몰랐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책상에 딱 놓여 있고 이 문건이 뭐냐? 그 다른 사람들 문건이랑 딱 똑같은 거 보면 이게 바로 그 문건 아니냐라고 해서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그거는 이상민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관련된 수사 조금 더 여쭤볼게요. 계속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경호처 비화폰 서버 이야기인데 요게 작년 12월 6일 이거는 또 감찰관님은 본인 그 사직하신 것 같아 그 딱 시기라서 많은 감회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정신이 없었을 때라서요. 전 그렇긴 한데 이게 그 무렵에도 언론 보도가 났었지 않습니까?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했는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광우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걸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는 것인데 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그 별다른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화폰 서버의 삭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로 이제 증거인멸죄로 그렇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 주체가 윤석열 씨라면 윤석열 씨에 대한 추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본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런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라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원래는 본인 거를 본인이 삭제하는 거는 증거인멸이 안 된다고. 않습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가 돼가지고 그걸 처벌하지 않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주범이라면 추가 범죄를 성립하니까 지금 영장이 뭐 기각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추가 범죄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병을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이제 김봉식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걸 삭제했다는.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이제 나중에도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만 본인이 홍장원 차장과 통화 내용을 부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한 것인 것 같고 그리고 김봉식 경찰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찰에 지시한 국회 봉쇄 지시라던가 그리고 여러 차례 그 독촉하고 체근하고 이랬던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거는 이제 류혁 전 감찰관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법원들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저번엔 주셨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거기 부응하듯이 대법관 증원하고 대법관 자격 완화 이런 법안들 내놨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철회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성준 의원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그래서 조금 철회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뭐 너무 급진적인 인상을 주면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정책적인 고려에서 그렇게 철회 지시를 한 것일 수도 볼 수 있고요. 본인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사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뭐 비록 그 이재명 후보가 철회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대법관은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서 증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법원에서 이런 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3명, 14명을 고소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로 증원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은 대법원이라는 건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처럼 어떻게 보면 헌법적 결단이나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그 정치적 사법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수한 법률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법률 그 자체의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비법조인을 뭐 그 대법관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 이런 네네.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네네네. 저는 그런 점에 비춰 보면은 뭐 이번 이재명 후보의 그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나 뭐 예, 법적인 측면에서 예,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적절하다. 다만 뭐 대법관은 좀 어느 정도 그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네. 뭐 증언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하고 내부 보고서 진행했습니다. 조금은 기다리시면 이제 1타 정치 이어지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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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막. 야, 이 뉴스토마토에서 AI로 만든 타이틀이라는데 너무 멋있어진 것 같아요. 1타 정치 시간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박진영 정치 비평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나요? 비평가님? 죄송합니다. 저 괜히 별난 척해서 아유, 아닙니다. 좀 튀고 싶었습니다. 네. 높은 비평을 수준 높은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정면 거론했는데요. 네. 이거 약간 보통 보수 후보가 할 법한 얘기 같기도 하고 들리는데 그렇죠.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이라고 하면 뭔가 보수의 단골 메뉴인 것 같지만 이걸 언급한 사람은 이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오늘 이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섞여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을 하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해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밝히면서 페이스북의 내용들을 보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뭐 이제 한미 동맹의 복원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북한 주민 인권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북한 이탈 주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혀서 저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공약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 이제 언론에서 주로 이제 분석하는 바로는 이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앞으로 어떤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설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어필을 하면서 외연 확장도 또한 선거 국면에서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 주민 인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야 되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좀 자제해왔던 얘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 듭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역대 민주당 진보 계열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효성은 없어요. 실효성은 없으면서 북한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한다. 국제 제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건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유엔이라든가 국제 사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은 없지만 국내 정치용 이 수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왜 싫어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북이다. 또는 표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토 정서를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제가 그 자주 했던 이야기를 후보님이 듣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 게 제가 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집권하면은 정치 복수하지 마라. 증세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적 동의 없는 남북관계 급진전 이루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거든요. 네. 그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과 협상할 때는 우리는 보편적인 지적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남북관계 또 진전 이루면 됩니다. 그 정도 이해관계는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 국제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과거의 민주당 진보 정부는 좀 과잉 기우였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균형감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신 게 아니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거의 똑같은데 그럴 만한 얘기하는 거. 위치도 못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중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네. 한 열 몇 번 이상씩 하고 다녔습니다. 인플루언서시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한 주민 인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남북 관계를 어쨌든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최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그 하고 접경지대인 중국의 연변 네. 두만강 이 근처에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셨잖아요.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두만강 막 넘어와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물건도 팔고 그 우리 같은 관광객들도 가서 두만강에 발도 담그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휴전선 같아요. 철책이 막 몇백 미터 앞에 쫙 쳐져 있어서 갈 수가 없을 만큼 이럴 정도로 이제 북한이 중국한테도 폐쇄적인 상태고 네. 우리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는 요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보관이 보통 있을까요? 북한이 그런 포지션을 취할 때는요 내부 권력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다.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남북 관계 관련돼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당연히 이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일단 퀘스천 마크를 이재명 후보도 좀 남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제 어려운 배경으로는 한미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새롭게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다시 정립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과 뭐 남북 정상회담을 굳이만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당연히 그래야지 준비가 가능하고 기존에 있었던 남북 관계로 이제 복원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 관련 언급하면서 이 북미 회담이 만약에 먼저 성사가 돼 버리면은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통미봉남에 걸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역할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했네요.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신중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보인 후보가 없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지역 안보 체계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계열이라든가 진보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되돌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영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돌이켜 보면은 트럼프도 바이든이 했던 이 한미일 안보협력체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 국가가 정상 국가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보냐 보수냐의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확 바뀌는 이런 외교 안보 관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주의적 외교 정책에서 모든 안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안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보 외교에서도 이제 실익, 그러니까 국익을 강조하는 모습을 또 여러 차례 이미 보여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핵과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도 또한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굳이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쪽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 바라봤던 내용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핵무장 얘기가 워낙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나라가 핵을 갖고 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북핵 동결을 하고 비핵화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뭐 이제 미국의 역할도 물론 크지만 우리도 역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비핵화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한반도에 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술 핵이 네, 네, 이른바 네, 네. 핵배낭이라든가 뭐 아주 작은 무기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예,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고 네.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대부분 철수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NPT도 탈퇴해야 되고 IAEA 문제도 있고 그렇죠. 국제 제재를 북한처럼 받아야 되는 이거는 황당무계한 주장이고요. 음. 저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네. 그런 분들 집 앞마당에다가 핵배낙 하나씩 하나씩 놔두려야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게 진짜. 아니 그거보다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한 5년 동안 받아보는 거 수출국가 경제 제재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만 받아야죠. 그분들만 네, 네. 그렇게 보면 좋겠네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이 전 대통령도 이때 핵무장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던 건데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러면 이어가자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죠. 유럽 사회에서 이게 프랑스가 주장했던 핵 주권론 아닙니까? 음.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검증되었습니다. 핵무기를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그 외교안보 정책 발표할 때 눈에 띄었던 건 또 국방부 장관을 네. 민간인이 맡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민화 공약인데 이제 국방장관을 지금까지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이제 보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한 발 앞서 나가는 뭐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군 문민화에 대해서는 뭐 선진국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다만이 중요한데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 군정 담당, 그러니까 즉 군 행정과 관련돼서는 나눠서 하는 것이고 군령은 군이 맡는 거고 군정은 중간을 적당히 섞어서 양자택일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군 출신의 내부 반발을 또 부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고려해서 다만이라면서 뒤에 밝힌 내용들은 적당히 뭔가 좀 실리적인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가 이중지휘 체제처럼 돼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지휘하고 합참의장도 지휘하는 그렇죠. 이런 네, 형태로 되어 네, 있단 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행정과 군령이 이중적으로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옥상옥처럼 돼 있으니까 사실 이번 쿠데타 때도 네, 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 합참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벙커에 들어가서 지휘하는 이런 네, 상황이 네, 벌어졌지 네.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과 군령을 분리한다. 이게 사실 선진국형 분리 체계다. 그게 중요한 거군요.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방부에는 행정부 관료들이 더 많습니다. 군인들이 그렇죠. 국방부에 네네.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행시 출신들이 대부분 네네. 대다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 상병 출신 군사 전문가 국회의원 한 분께서 야 왜 병장 출신이라고 해 상병은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병도 민간인 군인 출신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사실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공부 좀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민간인 출신들이 하기도 하죠. 뭐 당장 네네.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이라는 게 군에 전혀 안 가봤다는 사람이 아니고 아유, 대한민국 장성 남자들 출신이 다 갔다 아니라는 오잖아요. 거죠. 장성 출신이 아니 아니라는 예를 들자면은
민간인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을 군 면제자라든가 미필자 이런 사람 하면 난리 나죠. 최소한 상병 출신은 방위입니다만은 방위를 갔다 오든지 병장으로 현역 제대를 한 사람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도 탈검찰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 부분 문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판사 법무부 장관으로 출신인데. 법무부 네. 장관으로 기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상당히 뭐 이제 뭐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거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조직 하나를 전반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잡아내는 것도 뭐 정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의 반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안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적당히 실제 후보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섞어가면서 해야 된다. 군령과 군정은 나눠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이제 내부 반발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외교 안보 전략도 국방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요즘 큰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방산 문제입니다. 방산은 이게 네. 산업 정책 산업이죠, 그건. 산업 정책인데 이걸 산업부에 둘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청이 또 따로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민 출신 장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위산업 점점 중요해지니까 아까 강금실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내일 출연하십니다. 내일 라이브 진짜요? 듣고 시청해 오. 주시고요. 민주당 그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출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도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여론조사 흐름이 또 이렇게 약간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한겨레에서 이 전체 메타 조사한 거를 오늘 아침에 썼던데 예, 좀 요거- 좁혀진 걸로 나왔죠.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 STI가 한겨레로부터 의뢰받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24일까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조 심의위원회 등록된 188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지율 예측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7%, 김문수 후보가 37.4%, 이준석 후보가 9.3%를 기록했고 일주일 전인 5월 18일 예측치에 견줘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1% 포인트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1.3, 이준석 후보가 1.4 포인트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게 2.1% 포인트가 평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하락했는지를 이제 지켜보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제 중도층이었다. 요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자면은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에서 빠졌다. 즉 5월 18일 기준 예측 조사에서 53.7%였던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4.1%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요 보도에 따르자면은 뭐 오늘 뭐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용 법안 발의. 요게 이제 중도층을 건드렸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니고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발의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 발의한 민주당의 일부 거고.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네.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건 뭐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호텔 경제학 논란. 예, 네. 요거 경제학은- 요런 게 이제 뭐 중도층에서 보기엔 아직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반신반의하던 중도층의 일부가 이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분석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판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리고 메타 조사니까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등록된 것들을 다 종합한 겁니다. 네. 요거 자체 하나의 조사가 아니고 판세가 지금 흐름이 어쨌든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다 해주세요. 전략적으로 잘 모릅니다. 판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이슈가 되는 것과 공격을 해서 이슈가 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이슈들이 이재명 후보가 공격받아서 이슈가 된 거예요. 호텔 경제론, 그다음에 커피값 120원 문제, 그다음에 저는 사법부 문제는 여기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시흥시 거북섬 문제, 공격을 받아서 이슈를 만들어진 거죠. 즉 어웨이 경기를 한 겁니다. 원정 경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치는 무조건 홈 경기를 냅니다. 내 주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야지 논박이 맞고 만들어지고 내가 얻어맞더라도 뜹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이명박은 청계천을 만들자고 하고 네. 김문수 후보는 만들지 말자고 합니다. 만들자는 후보가 이깁니다. 2010년에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주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주지 말자고 합니다. 주자고 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 자기가 주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 네.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공약을 세게 밀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쟁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요. 이 이슈가 약점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봤을 때 그 문제 있는데 이런 태클을 걸 만한 게 있어야 돼요. 2010년 예를 다시 들자면은 무상급식 이슈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의무급식으로 하자.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제가 무상급식을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러셨어요? 왜? 무상급식이라고 해야지 좌빨 냄새가 나서 저들이 치고 들어온다. 논쟁이 된다. 예, 함정을 파자라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만간 경제 이슈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중산층, 그다음에 중도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론주도층들은 경제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호텔 경제론에서 이런 1~2%를 만회하려면 그런 작전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일단 논란이 될 만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5일 노동으로 경제 성장 이룩하자. 노동시간 앞뒤가 안 단축. 노동시간 단축하는데 경제 그거 성장이 엄청 논란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던져야 됩니다. 기업 쪽에서는 또 뭐 경영자들이 엄청 반발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합리적 계산식에 의한 결론을 만들어낸다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잘 만들어낸다면 일 적게 하자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노동 시간이 또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은 높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그리고 높고. 실제로 이슈를 던질 때는 살짝 상대를 끌을 수 있는 약점 있는 이슈를 던져야 돼요. 뭐 최근에는 뭐 유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5천은 반드시 될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조금 온도를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 말고도 실제 이 서민 경제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양책들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또 전문가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지역 화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무언가 그랜드한 걸 좀 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해설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비평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중도층이 빠지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1, 2차 TV 토론만 보셔도 대충 답은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상의 2대1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 공격을 잘 안 하고요. 그 포커스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임할 수밖에 없고 물론 2차 TV 토론에는 좀 달랐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보도량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밀리는 상황이에요. 하루만 지나더라도 양쪽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꼭 후보 개인의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스피커들까지도 나서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기득권이 지금 현재 어느 쪽에 형성돼 있느냐를 보면 그 결집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기에 이제 소스를 넣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박정희 유경수 생가를 방문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한 5시간 전에 나왔던 TV조선 보도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무서우리만큼 결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 쪽은 내란 종식이나 내란 진압이라는 어떤 메시지로 아주 오랜 전부터 뭉쳐와서 더 이상 끌어올 게 없는데 보수 진영 쪽은 위기감, 반 이재명 이런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뭉치는 이벤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전직 대통령을 소환시키든 뭐든 간에 그런 거 보면 너무 당연한 중도층의 이반이나 혹시 이탈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게 입에 착착 붙는 그런 슬로건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예.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5일 노동으로 554 성장하자. 세계 경제 5위, 주가 5천. 그다음에 뭐 이 1인당 GDP 4만 불.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딱 던져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김문수의 이 연관성에 관한 네거티브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너무 네거티브 안 한다 이렇게. 네거티브 너무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이 아니고 당 선대위에서 김문수, 윤석열의 이 싱크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시리즈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이어가지고 판세 얘기를 단일화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정광훈 목사 관련된 얘기 잠깐 하시고 이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아까 STI 한겨레 그 조사 종합한 걸 보면은 이제 사실 충격을 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하고 지지율이 똑같지 않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단순 합산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딱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게 뭔가 판이 바뀌나? 그렇진 않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 일간지들을 보시면 딱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를 봐라. 김문수, 이준석 더하면 이재명에 근접했거나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온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단일화. 이거 지금 두 가지의 주제만 놓고 지금 연일 언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율의 변동이 A라는 조사가 여러 조사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단일화에 대한 유무가 일단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 승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도 네. 김문수, 이준석이 합쳤을 때 2가 되는 게 아니라 1.3 정도?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결국은 탄핵 반대한 세력과 탄핵 찬성한 세력이 같이 후보로 합쳐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이 빠지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빠지는 이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준석이라는 셈과 이익관계에만 절대적으로 골똘하는 그 정치인이 봤을 때 본인이 합당했을 때 한동훈 때문에 당권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당권을 친윤 세력이 준다고 해도 그들이 주지 못할 거다. 아마.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제가 그 내부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이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 김문수 못지않은 인기예요 지금. 아니 지역 돌면 아니 공모돼 있죠. 유세 영상 보면은 김문수 유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유세장 유세장이에요. 그리고 좀 썰렁하고 썰렁한데, 그런데 네네네. 한동훈 유세장은 네네네. 엄청 북적대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는 결국 저기 윤석열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냐. 윤석열의 범죄 행위, 과거 범죄 행위에 똑같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의심. 그다음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고 정체불명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범보수 진영의 새로운 주자로서 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이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동훈은 생각보다 비호감도가 안 높아요. 들어가봐야 한동훈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계산하는 친구가 결국 단일은 안 될 것이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할 것이라고 보세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2의 안철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특히 민주당 당원분들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분명히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수는 항상 늘 그래 왔으니까. 지난 대선 때도 사전 투표를 바로 직전에 안철수 의원 저희 후보가 후보직을 던지면서 어쨌든 단일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토론회까지 하고 후보직을 던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이미 오늘만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 쪽에서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까지 보내서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의 핵심 관계자쯤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고무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를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15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10을 넘었는데 두 자릿수 넘었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니 당원들도 혹은 뭐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도 이준석 후보조차도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셋이 뭐 단일화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죠. 엄포를 그렇게 놓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차 시기를 넘었고 이미 투표지는 당일날 쓸 투표지는 인쇄가 된 거고 사전 투표 용지는 아직 인쇄가 안 됐지만 그 전에 협의나 합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될 만한 그 담보가 필요한데 가령 만약에 단일화했을 때 뭔가를 줘야 되는 주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한테 누가 뭘 준다는지에 대한 서류, 문서화도 할 수 없을 거고 도장도 못 찍을 거고 누굴 믿고 단일화하느냐 이게 아마 제일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재명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압박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1대1 안 나와요. 대결에서 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단일화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준다면.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식 앵커 이야기하신 것처럼 에디터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가 이걸 보장해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한동훈이라는 쟁쟁한 경쟁자가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그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 사건 지금 사실은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대선 이후에 예컨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안전하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안전해지는 거 다르게 아닐까요? 명태균 생각하는데 사건이 이준석 씨한테 튈 수도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 홍준표는 보호해 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네. 애증의 관계 오랫동안 겪어왔던 신뢰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세훈은 별 관계가 없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알았던 사람인데 어떤 유착이라든가 비리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은 오랫동안 동생처럼 여기하고 최근에도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네네, 나왔지 나왔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하고도 오랫동안 쌓은 정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저는 입을 안 열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네네네. 이준석 후보는. 근데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만약에 안전하기 위해서 당의 합당 내지는 단일화를 꿈꾼다. 그건 제가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그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좀 외로운 상황이거나 자신을 떠받쳐줄 어떤 핵심 기반이 없을 때 얘기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 비평가님 말씀처럼 일단은 개혁신당 내부도 어쨌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측면에서 똘똘 뭉쳐가는 단계이고 게다가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를 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진전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음모론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요즘- 막 상상을 해보자면 아니 상식과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게 어떤 메시지 김건희 씨에 대한 결국은 김건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을 통해서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 다음에 네. 수사 대상이 김건희 네, 씨로 네, 갈 수가 네, 있겠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음모론이었던 걸로 하고 조금 더 뭐 진전한 내용이 있으면 더 논의하시고 요거는 짧게만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후보의 관계 여기에 대한 이 얘기가 TV 토론에서 조금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뭐 눈물 흘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전광훈 목사님 얘기하면서 눈물 흘린 영상 다 나왔고 뭐 그런데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또 최근에도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후보는 뭐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이란 발언들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명한 채널인데요.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채널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자봉, 이른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극우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운영하시는 그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전광훈 목사가 2024년 9월 2일 부산 백스코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때 시기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 막 임명돼가지고 임기 시작하던 단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후보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이제 그런 관계들의 소상히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만난 게 김문수 후보의 두 번째 경기지도지사 임기 그 시기에 만났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기도를 받고 김문수 후보를 직접 찾아가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더 큰일 하고 싶으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를 맺자. 한 번씩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관계가 없었는데 밀착해지기 시작한 게 경기도지사 퇴임하고 나서 본격적인 아스팔트 그라운드에 들어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랑제일교회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2년 다녔고 2년 네. 동안 예배를 마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있더라 이제 하는 그런 주장 네네네. 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의 철학과 사상은 다 내 영향이다. 절반은 나의 영향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 영상이 이제 이 채널에 올라오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확실히 선을 못 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 같이 보냈잖아요. 그때가 김민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지사 같이 하다가 해줬잖아요. 퇴임하고 그다음 대구 가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던 네. 그때죠. 그렇죠.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 몇 년 예, 동안. 네. 아.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아스팔트 같이 뭐 하고 다녔고 일설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정광훈 목사가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김문수 씨가 종교도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럼 2년 동안 예배를 받더니 그 전에 개신교가 아니었던가요? 그 전에 김문수 후보가? 카톨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네. 카톨릭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리고 교회를- 자유통일당 만들었을 때 초대 당 대표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근데 TV 토론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라는 태도를 지금 일관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도 기간이고 사실 영상 아카이빙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이미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것 그리고 실제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던 당시 야인의 김문수 이제 이런 장면들이 워낙에 많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입으로는 뭐 토론회나 뭐 이런 곳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뭐 관훈 토론회나 TV 토론회 등등에서 정광훈 목사와의 선긋기를 뭐 일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믿는 아마 기자들도 없을 거고요. 국민들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사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거 가도에 뛰어들기 이전에 했던 발언을 보면 이 실제 아스팔트 세력을 마치 품어야 된다라는 듯이 광장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살펴본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뿌리가 어디이냐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예. 선그을 수 없는 사이다. 검색해 보니까 종교는 계속 아니네. 카톨릭도 잠깐 했다라는 기사가 있긴 있는데 뭐 알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는. 네. 김문수 후보의 행적처럼 뭐 네, 그렇죠. 인생의 글을 노동운동 가다가 극으로 온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 같네요. 종교 활동도 괴를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검색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파면은 당시에 잘못된 것이라는 식의 발언도 하잖아요. 근데 그 파면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아스팔트 보수가 그렇죠. 꾸준히 해왔던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걸 또 받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우파 결집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당연히 만나야 되는 뭐 절차처럼 보수 주자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김문수 후보의 전체 유세 일정이나 장소들 보시면 대부분 다 영남 지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특히 인물들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보수의 정기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중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집토끼를 다 잡아놨다라고 하면 사실 산토끼를 그 다음에 내다봐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집토끼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결집시켜야 돼서 그러네. 결국에 이제 보수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중도 외연을 내다보기에는 아직 시기가 심지어 이르다. 심지어 집안 단속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위 단속도 안 돼, 보수 결집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만 지금 겉돌고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신현영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의료개혁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하니까요. 얘기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박진영 비평가님, 박진영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익숙하실 거예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셔서 오늘 의료개혁 어떻게 할 건지 집중적으로, 또 뭐 이 보건의료정책 중에 국민연금도 관심 많으실 텐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현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에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자릿수 네네네. 남았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캠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매우 그래요? 박진감 있게 하루도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네.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들에게 통합과 안정적인 다음 정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좀 사실 국민 입장에서 불안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네. 딱 그 대통령 파면돼 가지고 선거를 하니까 인수위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바로 그날 취임해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실제 국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저희가 정책 공약도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1위 후보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한 무게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방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캠프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뭐 다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 가능성이 다 다르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캠프에서는 사실은 막 던져도 던져도 되죠. 되는데. 네, 아무 말 대잔치 해도 전혀 상관없죠. 근데 사실 정책을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재정도 드는 것이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 다른 거 이렇게 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점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합리성과 현실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사실은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네. 따박따박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대선 후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디테일하게 현실성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골자는 돈 뿌리기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정치 보복보다는 정말 이 경제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방점을 두고서는 우선은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고 5,200만 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 딱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되게 고민되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이게 지금 국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뭔가 처음에는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세게 던져놨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또 막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도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의대와 관련된 이 갈등 어떻게 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의료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전히 저희 병원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해서 나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전공의들이 이제는 모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의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제는 벌써 2년 정도 고착화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많은 분들이 진료를 제때를 못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의료 대란의 회복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책임자의 문책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그 의료 대란을 초래한 2,000명 증원의 장관과 차관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면서 마치 대통령 특위 산하의 의료개혁 특위에서 좋은 정책을 구현할 것처럼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신뢰가 무너진 장차관과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저버린 정권에 있어서의 처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네. 당연히 이번에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근거 기반 그리고 국민들과 사회적 통합을 통한 방식으로 해서 국민 공감대가 있는 방식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수기를 통하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네, 네, 네. 이런 2,000명에 대한 근거도 없고 졸속으로 나오면서 의료 개혁이 반대로 가는 방식으로의 의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되돌아보면은 저희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돌아올 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윤석열 정권이 처음 들고 나온 게 너네 정치 방역했지? 우리는 과학 방역할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은경 청장한테 정치 방역한 사람이다라고 되게 몰았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계속 과학적 근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2,000명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무식하게 소위 말하는 들고 나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역사적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가장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합리성 그리고 현실 가능성에 대한 큰 방점을 두고서는 신뢰 회복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뭐 2,000명은 너무 무리한 거다. 뭐 현재 3,000명에서 이렇게 갑자기 5,000명을 넣으니까 너무 무리한 거라고 하더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 사이에. 왜냐하면 이렇게 고령화 많이 되고 그러면 병원 가실 분들 많지 않아요? 이런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추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정확한 추계. 지금 여러 보고서들이 결국에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또 보고서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를 돌릴 때도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학자, 인구학자, 통계학자, 의료 전문가들 어떤 변수를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 추계할 것이냐 이런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거기서의 근거 기반의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참여 의료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늘릴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때도 다시 돌아가면 2,000명 나왔을 때 양적으로 늘려갖고 낙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 영역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역으로 의사가 갈 것이냐 했을 때는 네네네. 매우 회의적인 방향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무너져 있는 의료 중에서도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필수 의료 영역, 네네. 중증 환자를 보는 의사들,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료, 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핀셋으로 얼마나 이들이 늘어날 것이냐를 가지고 타겟팅을 해서 조금은 세분화되고 디테일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의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그러면 사실 의료계도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뭐 그 2,000명을 늘려도 5,000명을 늘리던 간에 뭐 이 숫자만 늘려놓으면 그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늘렸고 결국에는 피부 성형 미용하는 사람으로 그죠. 가면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시스템은 뭐 전혀 그죠. 달라지는 게 없지 네네. 않느냐라는 거에 공감대를 갖고 처음에는 사실 2,000명 확대 딱 발표됐을 때는 지지율이 윤 정부가 올라갔다가 네.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네. 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식하게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나쁜 정책이라고 판단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의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이 정책의 공약은 지역 의사, 지역 의대 그리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인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역에 남는 필수 의료에 남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방식으로의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의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만들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각 그 지역에. 의료의 인프라를 늘리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고 네네. 아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현장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텐데요. 결국에는 지역 의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특히나 공공의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해서 조금 더 의무 복무 기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인력은 민간으로 가는 그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금 더 강력한 제도 지원 그런 시스템을 설비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하겠다. 2020년도에도 사실 공공의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공공의대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따로 갈 수도 있고 네, 같이 갈 수도 갈 수도 있는데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또 무리하게 추진하면 상당한 또 저항이 있을 수 네네네. 있어서 공공의대부터 할지 지역의대부터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역의 중요한 대학 중에서 의대가 생기는 새로 생기는 곳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큰 병원이 더 생기면서 의료가 확충되는 것이 하나의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공병원과 공공의대가 새롭게 뭐 예를 들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남이나 경북에 생기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예, 어떤 방향이세요? 지역의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병원이 부족한 곳과 의대가 부족한 곳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병상은 충분히 OECD 국가 대비해서 병상 수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역에도 네. 병상은 있는데 사실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의료라고 하면은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의 지역 완결성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할 것이고요. 네. 공공 병원을 더 지을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진 네네네네. 않았지만 결국에는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의대로 시작하는 특히나 호남권에 지금 의대가 없어서 상당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환자 대 의사 수 했을 때 호남이 가장 부족한 그런 의대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공공의료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는 군의관들 공보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아니면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에 필수 의료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의사로서 키우고 그리고 필요한 정말 그런 우리 요소의 그런 공공 인력으로 파견되는 방식으로 또는 갑자기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온다 그랬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으로서의 공공성 있는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섣불리 예단을 하고 뭐 의료계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서로 이 합의가 되는 경우에 진행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율이 높은 후보다 보니까 신중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과 지금의 대선에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훨씬 더 준비가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같은 것들은 하지 말자. 돈 푸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우리가 정책이 되자.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민주당도 정책적으로는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거나 아니면 뭐 또 제가 지자체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상황을 그 보건소 강화하거나 뭐 이런 정책들 막 하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근데 그럴 때 이제 의료계 쪽의 반응을 보면은
약간 냉소적인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공공에서 뭐 이런 걸 하는 게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요즘 젊은 의사들은 의대 졸업하고 나서 가서 돈 벌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데도 있지만 또 뭐 바이오 업체에 갈 수도 있고 그분들도 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보상도 그만큼 많이 받는데 공공의료나 지역의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일하겠느냐 이런 회의를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런 고민도 있으세요? 혹시? 그럼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일하겠느냐. 결국에 나이 많은 정년퇴임한 그런 노후한 의사들이 주로 가는 데 아니냐. 이런 낙인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공공의료의 영역에서의 그런 터부시하는 부분과 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터부시하는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특히나 비상계엄이나 아니면 2,000명 확대하면서 의료계가 저항할 때 결국에는 필수 의료 인력은 강제적으로 착출하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전공의들 무조건 현장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하면서 내가 공공에 있거나 필수 의료에 있으면 이렇게 국가가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구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필수 의료에 있는 중증, 뭐 이국종 선생님부터 해서 중증 외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그래서 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나쁜 지금의 수가 체계나 보상 체계를 결국에는 합리화해야지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피부 미용에 가지 않고 필수 의료로 갈 것입니다. 네. 이것을 얼마나 유능한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합리화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냐가 첫 번째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증 환자 볼수록 그 사망 사고 네. 그리고 또 의료 사고에 대한 그 소송이 많이 네, 걸려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의사들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고 산부인과도 폐업하게 되고 결국엔 피부 미용으로 전환되고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부작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예전에 의사협회를 방문했을 때요. 본인이 산부인과 소송 걸린 걸 변호사 당시에 수임을 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몸소 겪은 얘기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정말 필수료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양적 팽창이나 무조건 뭔가 병원을 많이 짓겠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또 현실에 여러 가지 저항들이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하되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의료 관련해서는 저희도 경제 프로인데 사실은 뭐 이런 관심도 많이 있어요. 시청자분. 의료 바이오 이쪽이 굉장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봐도 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나 크고 잘 나갑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잘 되고 있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원격 의료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또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뭐 채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좀 사실 많으세요. 근데 원격 의료 하면 또 뭐 이게 예전에 진보 진영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갖고 있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비대면 진료는 결국에는 21대 국회에서는 제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무한정 풀어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의료 대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장 해제를 해갖고 지금은 계속 비대면 진료가 어느 병원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당연히 우리가 AI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정책에 힘입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제도화거든요. 네. 근데 의료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보건의료에 대한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사실은 선진국으로서 상당한 그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규제 합리화로 가겠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규제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비대면 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이 민감 진료 정보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매우 첨예한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정이 있어야 국민들도 그래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의 나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무장 해제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보안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국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재택 의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의료가 병원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누워 있는 거동불능한 환자분들에게 의사가 찾아가고 간호사가 찾아가고 물리치료가 찾아가는데 그럴 때 이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데이터가 당연히 같이 접목되면서 때로는 집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런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이 환자들한테 적용되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 환자를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결국에는 주치 제도로 가는 방향으로서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정말 전담 의사의 네. 그런 환자의 만족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1차 의료의 강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네네네.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주치라는 게 예를 들면 동네에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 같은 분이 뭐 나한테 계속 있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서 내가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데 나의 진료를 질병이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 과를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1차 의료에서는 이런 질병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디 배가 아플 때 정말 동네 병원 가면 되는 건지 대학병원 가면 되는 건지 이게 응급 상황인 건지 꼭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을 처음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는 네이버 지식인에 이럴 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요? 무슨 맞아요. 과를 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경증이니까 동네 의원을 가십시오. 그리고 뭐 안과를 가십시오. 어느 정형외과를 가십시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주치의가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다 해결해준다거나 필요하면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진료 협력을 의뢰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주치의가 돼야 될 텐데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그리고 다발성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공약 중에 하나가 1차 의료 강화 그리고 주치 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 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외국에 보면은 주치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차 의료 굉장히 예.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질병들을 갖고 있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여러 과의 의료 쇼핑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에너지 소비적인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의료비를 양산하거나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치의들이 나의 환자 데이터를 더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네. 필요할 때 진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전화로서 또는 뭐 화상으로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재택 진료로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그랬던 네네네. 우리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의료 과잉이나 남발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주치의가 중심으로 되는 그런 비대면 진료가 된다면 훨씬 더 효율화가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주치 제도와 그리고 우리가 또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그런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고령 사회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의료 정책 방향 그쪽 방향이다. 이렇게 예, 말씀 맞습니다. 주셨던 걸로 정리를 하고요. 또 돌봄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좀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간병비 이야기였는데 지금 근데 휙 지나가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이재명 후보 공약이 있나 보죠?
아마 그런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그게 돈이 15조 원이나 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후보자 토론하면은 아쉬운 거는 1등 후보자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남지가 않아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의 특징이 계속 뭔가 키워드 하나 잡아내가지고 약점 잡아서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간병비 급여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 분씩은 있을 거고요. 요양병원이든 요양원 같은 시설이든 집이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간병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병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맞아요. 이분들을 한 달 내내 고용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하는데 그렇죠. 몇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리 의료비를 저렴하게 한다 그래도 간병비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실진, 간병 살인 이런 우리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이재명 후보도 1호 공약으로 냈었고 네. 실제로 지금 일부의 요양병원에서는요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5조라는 게 추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단 간병이 필요한 것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또는 집에서 간병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간병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건데요. 네.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디부터 간병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조인데 그럼 15조 돈 어디서 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5조가 없다면 설사 15조가 맞다 하더라도 15조 없으면 시작도 못 하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간병비에 대한 그러니까. 상당한 국민적 공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정말 시간 소모적인 방식이고 책임지고 집권할 준비가 안 돼 있는 후보들은 그런 방식으로 비열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면에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가면서 요양병원에 있는 간병비 시범 사업에 또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5전이라는 숫자에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시민단체인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데서는 정확하게는 이게 맞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한 연간 1조 7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 정도의 이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산했던 보고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5조 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궁금했는데 그 요양병원 간병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간병이 다 합치면은 15조 원 될 수도 뭐 있긴 있겠는데 또 그거를 다 건강보험에서 다 내주는 건지 일부는 자부담인지 몇 %가 자부담인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건 설계하기 나름이겠네요. 들어간 이거는 예산이라는 정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섣불리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 간병을 제공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족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간병사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인력에 대한 수급의 문제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민 문제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거를 하겠다 하는 게 오히려 더 표퓰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들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이 저출생 고령화 국가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간병 문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은 집안은 다 아세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몇 년 전에 이게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간병하는데도 말씀하셨던 중국 동포 간병인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도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사실은 병원 입원비보다도 나중에 이제 더 부담이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과 돈 다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사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15조 원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기본사회가 마치 기본소득이어서 돈만 푸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디테일한 대책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초등학교,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여러 가지 5대
국가 돌봄 책임제를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에 돌봐야 되는 많은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주는 네. 기본 사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익숙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네. 기본 사회를 유지하자 그런 면에서요. 이 사실 기본 사회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쭉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복지 사회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사실 2번 후보들이랑 4번 후보들이랑 제가 패널 토론을 해보면 그쪽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지한 네. 고민이 없다는 거에 참으로 아쉽습니다. 근데 그 토론에서 저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권영국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이라면서 당장 하면 되지 않냐는 거 질문을 몇 가지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돌봄 기본 사회는 뭐 그런 종류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기초연금도 당장 뭐 50만 원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럴 때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당장 하자는 마음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 재정이 많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항상 이런 태도 예. 이시더라고요. 항상 방향성은 맞지만 재정에 대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항상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어려운 민생 경제에 고통받는 분들부터 구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 그 매출 감소됐던 자영업자들의 그런 네. 부채 탕감 네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누구인지 집권을 하면은 우선순위 정책을 순차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라고 하는 게 가장 대책 없으면서도 무능하면서도 정말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솔직한 모습이 국민들이 아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뜨거운 이슈인데 이 연금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토론회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이준석 후보하고 좀 토론을 한 부분이 있네. 김문수 후보 쪽 뭐 입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런 건데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해가지고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를 연금 뭐 운용이나 이런 인구 변동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실 줄이는 거죠. 뭐 연금을 줄이겠다 받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낸 거 우리 세대가 낸 거 우리 세대가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랬던 것 같고,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을 많이 올리자 50만 원 올리자 국민연금 얘기는 따로 안 했던 것 같고, 이런 정도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서로 저 이재명 후보를 다 공격을 하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이에요? 사실 저희는 집권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구현해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다른 사람보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상승하고 소득 대출이 40%에서 43%까지 하는 이 모수 개혁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숙제는 구조 개혁이다. 구조 개혁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복잡한 그런 계산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구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계획인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모수 개혁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청년 세대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의 목소리가 좀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군 복무 크레딧. 을 더 강화한다. 그래서 뭐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크레딧을 늘렸던 것을 실질적으로 군 복무 기간 동안으로 더 늘리는 방안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만큼 예. 회사 다니면서 뭐 보험료 낸 걸로 쳐서 나중에 예. 연금 더 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죠. 예, 네네네. 그렇죠. 나중에 정산할 때 크레딧을 길게 받으면 길게 받을수록 나중에 내가 그렇죠, 탈 수 그렇죠. 있는 연금의 금액은 네, 커질 수밖에 없을 높아지니까.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셨던 거는 그 노년 일자리 연장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또 뭐 더불어서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하는 방식 등 여러 다양한 연금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서 적어도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그리고 정말 노인들이 소외받는 여러 가지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독거 노인들이 고통받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토론회에서 진짜 제가 조금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 이거 청년 세대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청년들은 자기가 낸 거 자기가 받아가고 노년들은 지금까지 있는 거 그냥 다 받아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를 쪼개서 세대별로 나누자는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아는 내용인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은 한 600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누가 낼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시청자분이 대부분 이거 이해 못하셨을 것 같고 이준석 후보도 정확히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답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부양을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가 낸 거면 우리가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지금 노인 분들한테는 그러면 누가 돈을 줘야 되지? 라는 문제가 남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옛날에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거의 없을 때 태어나신 분들이라 가지고 낸 게 별로 없어서 받을 게 거의 없거든요. 낸 대로만 받아간다고 그러면은 막 우리나라 소득 3,000불일 때 월 20만 원씩 국민연금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려면 그게 한 600조 원 든다고 KDI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연구 보고서가. 그거를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알고 이렇게 숫자를 얘기를 하셔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6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데 그렇죠.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는 준비된 정당이라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타겟팅을 젊은 세대, 표는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지금도 유세할 때 다 대학만 갖고 학식만 먹고 있잖아요.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다른 노년 세대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직역의 여성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하여튼간에 그래도 우리는 집권할 당이라고 하면은 다른 후보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방식으로의 개혁보다는 조금 더 그 개혁 과정에서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지 성공한 개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청년이나 20, 30대 직장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뭐 모수개혁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불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혹시 이제 당선이 돼서 집권했을 때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될까? 세대 간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이런 좀 의문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모수개혁 안 했으면은요. 지금의 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은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지금의 연금의 시스템이라 그러면요 금방 재정 고갈 가고요. 그리고 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모수개혁이 뭐 궁극적으로 평생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현실 가능한 부분들로 가야 될 것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결국에는 파이를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베스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의 국민연금에서의 그런 기금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하다 보면은 국민연금 그 국정과제 하다 보면 국정감사 하다 보면 항상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국민연금을 시작하시면 거기서 경력을 쌓고서는 다 이탈해가지고 그 민간인 주식 투자 그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계신 분들. 연금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국민연금에서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더 좋은 기금 투자와 이거를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개혁을 했지만 그 재정 고갈을 몇 년 유예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는 게 일부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요. 젊은 의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대와의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수개혁은 한 것이 다행이지만 그래도 더 나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또 비판도 일부 있어요. 뭐 예산 어디서 확보할 거냐? 네네네네. 그래서 퍼다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대 대선 때보다 저희가 그 공약 개수가 270개에서 247개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수도 줄었고 그리고 그 소요 재원도 300조에서 210조로 더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정책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의 정말 윤석열 정부가 파탄으로 만든 지금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입 여건도 더 악화됐거든요. 그리고 증세 없는 재원 조달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발표하는 공약의 그 규모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그 공약의 예산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국가 R&D 확대 이런 것들의 성장 투자에 75조, 그 소상공인 직장인의 민생 공약 50조, 아동 어르신 복지 공약에 55조, 지역의 군영 발전 30조 이렇게 꼭 필요한 데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연도별로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의 그런 예산을 구조 조정해서 또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공약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현영 대변인님이 그 전에 왜 이재명 후보가 부자 몸조심하냐 이런 비판도 뭐 많이 받기도 했는데 부자 몸조심이 아니고 살림살이 맡아서 주부 몸조심인 것 같아요. 돈을 직접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신중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팍팍 질러서 얘기하는 건 이제 책임 없는 사람들 살림 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공약은 그래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럼요. 정말 신중하게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현직 의사이시고 신현영 대변인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텐데 특별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이죠. 오후 6시 합정동 이토마토 빌딩에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란 끝장쇼. 끝장 뉴스니까 끝장 쇼인 거예요. 네, 제가 진행하고요. 여기 꼭 와서 대선 결과가 사실상 발표되는 그 순간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일 많을 거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선착순이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내일 끝장뉴스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